프로그래머가 작업하는 일련의 과정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화가가 붓을 손에 들고 캔버스에 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려진 결과물은 캔버스를 통해서 표현이 되겠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캔버스는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는 붓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화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유일한 도구는 캔버스 그릴 때 사용하는 붓일 거예요. 붓을 통해서 그려진 캔버스 내용을 보게 되면 태양도 등장하고요. 돌도 등장하고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캔버스에 등장하는 등장 요소들이죠. 등장 요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엔티티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붓을 통해서 그려져야만 캔버스의 등장 요소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화가가 붓으로 그리지 않으면 절대 캔버스는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엔티티는 붓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제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붓이 뭐냐면 선원입니다. 선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등장 요소들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영화에는 어떠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할 때 그 요소들 바로 선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선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 선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가 엔티티입니다. 엔티티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등장하느냐 마느냐는 선언 도구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선언 도구를 지원하느냐로 설명할 수 있겠죠. 애플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선언 도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업이 되면 될수록 많은 선언 도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C++ 26 스펙에서는 리플렉션이라는 피처가 추가가 됩니다. 이 리플렉션이 중요한 이유는 선언 능력을 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C++ 26 스펙을 기점으로 하는 다양한 선언 도구들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리플렉션은 엔티티를 혁신적으로 확장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의 능력은 거의 컴파일러 자체의 능력과 유사해요. 컴파일러가 하는 모든 일을 이 리플렉션은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메타 정보를 접근해서 곧바로 그거를 엔티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엔티티라는 건 내부적으로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엔티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리플렉션이 메타 정보 자체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엔티티를 조합해서 쉽게 기술할 수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C++ 10년을 좌우하는 기술이 리플렉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림은 그냥 평면상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평면상에 등장하는 요소들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어떤 상호관계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사람들 내에서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도구가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은 고전적으로 지원 안 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이걸 이제 계산식 또는 그 표현식 또는 일반 표현식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흔히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엔티티로 선언한 선언 이름을 가져와서 그들 사이에서 어떤 계산식을 만들게 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람다 익스프레션이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C++ 20에서는 컨스트레인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컨스트레인 익스프레션은 제약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타입이 갖춰야 될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이 타입은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제약 조건을 걸게 되면 그런 타입만 들어오게 됩니다. C++ 26 스펙에서는 플라스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지원을 해요. 바로 리플렉션이 사용하는 표현 도구에 리플렉션을 기술할 때 스플라이스라는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된 것이 컨트랙트 익스프레션입니다. 흔히 계약 표현식 이렇게 불러요. 어떠한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A 값이 10보다 커야 된다. 10보다 작아야 된다. 연산했을 때 이후로 값은 소트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이제 체크할 때 사용하는 표현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선언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다시 선언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저는 선언이라고 불렀고요. 그 선언을 통해서 엔티티가 표현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 엔티티를 다시 사용할 때는 실은 그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엔티티의 이름. 선언을 통해서 엔티티를 지정하게 되는데 다음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추가가 돼요. 그 엔티티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엔티티가 도대체 태양이냐, 나무냐, 돌이냐, 사람이냐 이걸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엔티티 종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엔티티 종류에 대한 부분을 의미 속성이라고 불러요. 흔히 이제 시멘틱 프로퍼티 이렇게 부르는데 선언이라는 용어는 엔티티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 엔티티가 어떤 엔티티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두 가지 파트로 항상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언을 정의내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엔티티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 엔티티가 어떤 엔티티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옆에 코딩에 보면 선언이 두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sum이라는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in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엔티티의 이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름. 선언은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름 파트가 바로 sum하고 main 파트이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의미 속성 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라팅 포인트 오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두 개가 받고 있죠. 이름을 뺀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의미 표현부가 됩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는 리턴 타입으로 플라팅 포인트의 오토를 받고 파라미터로 플라팅 포인터 오토의 컴포넌스, 레퍼런스 두 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엔티티는 리턴 타입으로 인트를 받고 파라미터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메인을 빼고 나면 메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선언이 표현식에 사용이 될 때는 그 이름만 사용이 됩니다. 이름만. 표현식에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썸이 있겠죠. 지금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선언된 썸을 가져다가 표현식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름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이름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거꾸로 선언을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원래 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썸이었느냐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이름을 부여하면 그 이름은 거꾸로 그 이름을 통해서 원래 선언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선언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룩업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 검색 과정은 다시 두 개 파트 또 나눠줍니다. 똑같이요. 썸은 이름을 검색해. 썸인데 썸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 이름을 검색하는 작업을 거쳐요. 그래서 이 썸이라는 이름을 찾아봤더니 썸이 함수 호출이네. 이 구문은 함수 호출 구문이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선언은 엔티티에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의미 속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의미 속성은 이름을 뺀 나머지가 의미 속성 파트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네요.